저희는 최소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들 오늘이 두 번째 강의 맞으시죠? 항상 초반에 저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충격적이었던 얘기는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왔는데 작년에 들으셨던 교육생들은 없으실 거잖아요. 근데 작년 교육생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더라 라는 얘기를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들어가지고 좀 충격적인 마음이기도 하고 조금은 더 쉽고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발표 자료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발표 자료에 다 있는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들은 다 써놨어요. 발표 자료는 가져가실 거고 저는 가져가실 수 없으니까 저한테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축산연구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리시죠? 네. 축산연구원은요, 저희가 사료, 비료, 축산물, 그 외에 축산과 관련되어 있는 수질까지, 먹는 물까지도 분석하는 기관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친정 확인 분석, 그리고 지금 A2우유 알고 계세요? A2우유라고 이제 서울우유에서 대대적으로 판매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제품들 만들 때 유전자 검사해서 합니다. 그럼 A2도 유전자 검사하는 것들, 그리고 유전체 분석, 이런 암소 개량 컨설팅 이런 것들을 연구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은 한 5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연구 인원이 저 포함해서 박사 3명, 석사 5명 포함해가지고 한 14명 정도가 개량 연구 쪽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한 부분을 사실 사진 한 장으로 저는 설명해 드릴 수 있거든요. 저는 유전에 대해서 전공을 했고요. 유전자가 자식한테 어떻게 물려지고 그게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진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분 누군지 아세요? 남희석 씨. 그죠? 남희석 씨. 요즘에 전국 노래자랑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저분은 늙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얼굴이 똑같아요. 근데 충격적인 건 저분 남희석 씨 아니에요. 남희석 씨 아버지예요. 저는요 이 사진 볼 때가 제일 뿌듯해요. 제일 유전학을 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이 사진을 제가 처음 봤을 때가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 어플에서 얼굴 인식을 하는데요. AI가 얼굴 인식을 할 때 남희석과 같습니다 라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자식은 부모를 닮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말 그대로 뭐 이대호는 이대호를 낳고 이영애는 이영애를 낳고 이렇게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라고 하는 현상이 유전이고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랑 기가 막히게 닮았어요. 어떻게 닮았냐면 위로는 아버지 닮았고요. 아래로는 어머니 닮았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맨날 하는 얘기가 웃고 있으면 장모님을 보는 것 같대요. 입이 먼저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화나서 이렇게 무표정을 쳐다보고 있으면 완전 장인어른이 머리 긴 장인어른이 자기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도 저희 부모님을 닮고 조아버님들도 부모님을 닮으셨을 거고 조아버님들 자녀분들은 조아버님을 닮으셨을 거고 또 우리 집에 있는 한우는 그 부모님을 닮아서 성질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2시간 정도 시간을 주셨는데요. 또 이후에 점심을 드시러 가신다고 하셔서 강의를 끝내는 시간은 명확하게 지켜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2시간 동안 제가 열심히 얘기를 할 텐데 그 얘기들은 전부 다 이제 암소 개량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에 농협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조합에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개량의 필요성인데요. 사실 한우 개량을 저희 2가지 지표로 봅니다. 첫 번째는 마블링 조건, 등급 잘 나오는 소가 나오는지.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그걸 원하잖아요. 우리가 한우 고기를 사 먹으면서 퍽퍽한 스테이크용 고기를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게 혀끝에서 이렇게 지방산이 탁 터지는 돈 버는 보람을 느끼는 한우 고기를 먹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마블링이 잘 나오는 소를 만드는 게 개량의 목표고요. 그 다음은 조아버님들이 단가를 잘 받으셨어요. 물량을 많이, 고체중이 잘 나와서 그만큼 수치 가격이 높길 조아버님들이 더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량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등급 이상 출연율이라고 해서 무급육 출연율을 보고요. 그리고 도체중도 같이 봐요. 근데 그거를 매년 평균을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우는 계속 개량을 하고 있고 그 유전 자원이 쌓임에 따라서 후대의 성적들이 조금씩이지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계속 한우 시장이 활성화되고 소가 잘 팔리고 소값도 잘 받고 그리고 이제 도축했을 때 값도 잘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한 2년 내외로 갑자기 소값이 떨어지고 그런 도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폭락하는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소값은 항상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한다고는 하지만 저런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들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육농가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이럴 때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소들 중에서 좋은 애들은 가져가고요. 안 좋은 애들을 교태해서 우군 집단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게 돈을 더 효율적으로 보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일반 사육 하시든 본식으로 사육을 하시든 비육을 하시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량 사업이 계속 돼왔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금 더 대두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속값이 오르고 내리는 특히나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정말 송아지 팔아서 송아지 지금까지 키운 값도 못 받을 때도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포인트를 처음 겪어봤어요.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아니 소를 팔았는데도 내가 지금까지 들인 노력과 시간과 돈을 생각을 하면 손해를 보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우량한 암소다, 우량한 암소의 송아지다 라고 평가되는 애들은 시장 가격 이상으로도 받아가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특정 한우 농가에 국한된 일들이 아니라 우리 조합원님들이 좀 고루고루 가지고 계셔서 이런 일들이 우리 조합원님들한테는 당연한 일들이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아주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량은 사실 이제 암소도 있고 숫소도 있죠. 엄마 아빠가 있어야 자식이 태어날 텐데 여기서의 숫소는 국가적인 개량 체계를 갖춰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암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합원님들이 개개인으로 노력을 하시던지 아니면 조합에서 다 같이 소규모 지역 단위로 개량을 진행을 하던지 또는 농협에서 하는 개량 사업에 참여하시던지 이런 것들 일부 국한된 개량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교재에 하나 더 추가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이에요. 시수소는 사실 시수소의 개량 체계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책자 받아서 보시죠. 책자도 보시고 핸드폰에서도 다 시수소의 성적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개량 체계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시수소를 선발을 해서 정액을 채취해서 동결한 상태로 잘 되지 않지만 추첨을 해서 정액을 받게 되시는데 그때 선발 체계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딱 정형화된 선발 체계를 거치게 됩니다. 한우개량 사업소의 우량한 암소 또는 육종농가 암소의 계획교배를 통해서 딱 마치 맞는 남편을 찾아서 새끼를 낳게 해요. 그리고 걔네가 숫송아지가 되면 그 중에서 성적을 보고 900도 정도를 선발을 합니다. 전국에서 1차적으로 900도가 선발이 되고요. 그 안에서 당대 검정이라는 걸 해요. 당대 검정이라고 하는 건 그 900도의 유전체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900도가 6개월, 12개월 잘 자라는지 중간중간에 계속 무게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자신의 무게 성적도 가지고 있고 유전체 정보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러면 그 애들을 가지고 후보 시수소라고 하는 걸 선발을 해요. 전국에서 66두를 뽑습니다. 그러면 그 후보 시수소는 유전체 정보도 가지고 있고 자기 검정 성적도 가지고 있는 애를 가지고 1차적으로 선발을 한 거고요. 이 후보 시수소를 가지고 수컷의 제일 장점은 정액을 뿌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한 번에 많은 새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후대 검정 농가들한테 정액들을 뿌려서 그 자식들, 후보 시수소의 자식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특정 시점에 얘네들이 태어날 거고요. 그 중에서 24개월령 고새우를 도축해서
후대 검정까지 마치게 되면 전국에서 30도 보증 시수소가 선발이 됩니다. 이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을 해서 뭐를 만드는 거냐면 조합원님들 보시는 후보 시수소 책자에 나오는 성적을 만들어요. 뭐 1416이라고 하는 KPN의 성적 다들 알고 계시죠? 이 PD 값으로 나오는 이 성적표. 이 성적표를 만들기 위해서 거의 한 5년에 거쳐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 안에서 전국 8도에서 30마리 정도만 뽑아요. 이게 사실 육종학자들이 보기에는 되게 잘 만들어진 책이에요. 근데 암소를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죠. 전국에 있는 조합원님들 암소를 다 조사해서 걔네를 이런 선발 체계로 뭐 몇 두씩 나머지는 다 도태하세요. 얘네만 가져갈 거예요. 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암소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얘는 수컷이랑 다르게 정액을 만들어서 전국에 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암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씨수소 같은 선발 체계를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암소 개량이 좀 저효율성을 받게 되고요. 우리 집에 있는 암소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네. 뭐 성적 잘 나오는 씨수소를 갖다 쓰는 게 중요하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암소 개량 관련된 강의를 2시간을 얘기를 하고 이제 질문 있으세요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하시는 질문이 대체 정액은 안 주냐? 정액 체계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개량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암소 개량이 안 되다 보니까 암놈, 순놈이 둘 다 성적이 좋아야 정말 성적이 좋은 애가 나올 텐데 순놈은 성적이 좋아도 암놈이 받쳐주지 못하면 얘가 반푼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암소도 개량을 해야 된다. 수소처럼 정말 체계적으로 하진 못하더라도 우리가 조합원님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쉬운 개량 방법을 연구해서 알려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러한 암소 개량이 조금 더 활성화된 추세고요. 혹시 작년에 뿌리농가 육성 사업 참여해 보셨나요? 다른 분들은 없으세요? 뿌리농가 육성 사업? 아니 뭐 암소 검정 사업이라던가 이런 개량 사업들을 제가 계속 하고 있고 그 개량 사업들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KPN 시수소 책자 만드는 것처럼 암소도 성적표를 보여드리자.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암소가 어떤 애가 좋은 거고 어떤 애가 나쁜 건지에 대한 평가를 하실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소나 수소나 동일하게 그 개체의 유전적인 성적을 얘기하는 게 육종가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얘는 좀 생소하시지만 우리 EPD라고 하는 값으로 책자에서 많이 보시죠. EPD라고 하는 값은 그 개체의 유전적인 능력을 계산을 해서 걔가 자식한테 물려줄 거니까 육종가를 반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실 완전히 다른 값이 아니고요. 육종가를 반으로 나눈 값이라서 똑같은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암소 개량의 가장 큰, 암소 개량 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이런 육종가 값, EPD 값을 조합원님들께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해서 보여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국가에서 이렇게 암소의 성적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핸드폰 어플에서 다 확인 가능하시죠? 어플에 개체 식별 번호만 치면 우리 집 암소가 아니어도 이 암소의 성적이 부체중은 얼마고 뭐 근해지방도는 얼마고 육종가든 EPD든 어느 정도 값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보여져요. 지금 하나로목장이라고 하는 어플에서도 개체 사육정 상세 정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이렇게 사각형 그래프 나오고 근내지방도 등지방도계 등진다면 쭉 부체중 그래서 4가지 성적 나와요. 그러면 얘네 나오니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암소 유전능력 평가하는 값들이 좀 조금씩 다 다른 값들이 3종류가 있어요. 그 3종류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어플에서 보시는 값이 어떻게 보여지는 건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 맨 밑에 있는 게 내가 궁금한 우리 집 암소예요. 나는 이 암소의 성적을 알고 싶어요. 근데 암소다 보니까 앞에 실수한 것처럼 뭐 당대 검정이든 후대 검정이든 이런 검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얘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 암소의 아빠,
KPN의 성적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그라미 암소의 유전 능력이 너무 궁금한데 엄마 아빠 중에 아빠는 KPN을 구별했을 테니까 그 KPN의 성적을 반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반이라고 하는 건 KPN의 EPD 값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아빠의 성적을 반을 가지고 왔겠죠. 근데 얘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어야 자식이 태어났을 거예요. 그럼 엄마의 성적만 알면 이 개체의 성적을 알 수 있겠다. 근데 엄마도 암소다 보니까 얘의 성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에 엄마도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태어났겠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로부터 태어났을 테니까 외조부 외할아버지 KPN의 성적을 4분의 1에서 가지고 옵니다. 이런 형태로 외외 증조부의 성적까지 8분의 1에서 가지고 오는 외외 증조부 8분의 1, 외조부 4분의 1, 아버지 2분의 1 해서 더한 방식이 어플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는요 단순하게 KPN의 성적 매년 2번 제공해 드리는 거 나누고 더하면 끝이에요. 컴퓨터로 계산시키면 이런 거는 정말 바로바로 순식간에 결과가 나옵니다. 최고 장점은 정말 빠르게 알 수 있고요. 우리 집에 있는 암소 성적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간단한 방법의 단점은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잘못 추정된. 네. 근데 저렇게 했을 때 네. 전체 100%가 아니잖아요. 100%가 안 되죠. 왜냐면 2분의 지금 플러스 네. 4분의 1 더하기 여기 지금 남아있는 파이는 더해지질 않아요. 정확한 접근이었어요. 여기가 더해지지 않아요. 저걸 더하려면 윗개들을 계속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하나, 둘, 세 개 더해서 보통 3개들을 더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위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는 한 7, 8개들 정도 더하면 저 파이가 굉장히 작아지면서 정확도라고 하는 게 좀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한우라고 하는 품종은 우리 다 친자확인 검사도 하시고 혈통 관리를 잘 하시지만 명확하게 이게 맞는 혈통이다라고 하는 그게 7, 8개단에 있는 농가는 거의 없고요. 그렇게 달려있는 암소 자체가 없고 이게 간단한 거를 가장 장점으로 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얘를 3개대 이상 더하면서 생기는 컴퓨터와의 부하가 걸리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3개대만 더합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에는 조합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간에 남아있는 저 파일은 찝찝하게 더할 수가 없잖아 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이런 거를 해서 제가 한 마리 거세우의 혈통과 옆에는 지금 앞에 말씀드린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방법으로 더해놓은 성적표를 보여드렸어요. 보면 도체중이 한 30kg고요. 근내 지방도가 0.84예요. 얘는 지금 6종가라서 EPD 값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체중이 15kg고요. 근내 지방도가 0.4점 정도예요. 이 거세오는 성적이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분들은? 성적이 좋다. 매우 좋다. 아니면 좋다. 좋은 편이고 좋은 편. 좋은 편. 하지만 얘가 엄청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좋은 편, 보통에서 조금 더 좋은 정도? 아니면 보통에서 조금 나쁜 정도? 보통에서 조금 더 좋은 근데 정도. 근내 지방도가 좀 아쉽죠? 네. 네. 제가 이거를 저희 이제 신규 직원들 축산학을 전공을 했지만 축산학을 전혀 모르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 D 때문에 등지방 두께가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확실히 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과 정말 이게 탁상머리 하는 친구들과 차이점이 있구나라고 느끼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 개체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이 개체가요 20년도에 대통령상 받은 개체예요. 갑자기 생각한 게 완전히 달라지죠. 이렇게 나오면 일단 육종학자들이 한번 끌려갑니다. 아니 앞에 분명 성적 봤을 때는 제가 봐도 좋다고 설명할 수 없는 개체거든요. 근데 얘가 왜 성적이 이렇게 나쁜데 왜 이렇게 좋은 애가 태어났냐, 너네 일을 하는 거냐, 너네 이거 제대로 평가 안 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억울한 게 지금 보면 왼쪽에 엄마 성적이 없죠. 뭐 좋게 생각하면 하나 딱 돌연변이 같이 자질이 너무 유전자를 잘 갖고 태어난
애가 하나 태어났을 수도 있죠. 근데 얘 형제들을 보면요, 얘 형제들도 다 성적 좋게 나왔어요. 근데 그럼 얘는 유전적인 자질이 애초에 좋은 애인데 평가를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얘를 보면 엄마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혈통이 없습니다. 엄마가 기초등록부예요. 기초등록부라고 하는 거는 윗대의 혈통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이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위에 엄마를 타고 보려고 하니까 엄마가 없어. 그러면 아빠의 성적만 반 가지고 온 성적이 됩니다. 성적 보셨을 때 나쁘지 않았죠? 아빠가 워낙 좋은 애였어요. 아빠의 성적을 반 가지고 올 때 성적 많이 가져와서 좋아 보였던 거지, 엄마의 성적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정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도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조합원님들 만나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계량이란 걸 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거는 혈통 관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집 암소에 어떤 KPN을 써서 인공수정을 했는지 수정사한테 꼭 확인하셔서 받아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친자 확인 검사 하시는 경우에, 요즘 많이 하시죠? 네. 친자 확인 검사 하시는 경우에 얘가 친부 부정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조합원님들이 관리를 잘 하셨다고 하더라도 수정사가 사기친 게 아니고요, 정말 별의별 사유로 친부 부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KPN 번호가 좀 잘못 수기를 쓸 때 잘못 쓰신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얘가 엄마가 아예 이렇게 서로 의방에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정말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친자 확인하셨을 때 잘 관리가 되는 조합도 한 10% 내외로는 친부 부정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 친부 부정이 나왔을 때는 저런 혈통, 우리 혈통 등록기관도 있고 농협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DB도 있거든요. 거기에 다 수정을 해주셔야 저렇게 잘못된 혈통, 없는 혈통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잘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혈통 관리는 항상 계량을 하실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혈통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저 혈통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쓸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앞에서 하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하는 건 간단하고 빠르지만 정확도가 너무 낮다. 나는 그래도 얘가 새끼도 좀 낳고, 얘의 어미도 우리 농장에 있고, 그런 자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혈통 자료들을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우리가 궁금해했던 이 암소에 얘도 자식들이 있죠. 후대축이라고 하고, 그 후대축이 도축이 되면 얘는 우리가 궁금한 암소로부터 유전자를 반 물려받은 애들이 성적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후대축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이거 말고 후대축은 사실 암소의 후대축을 저렇게 3-4마리 기대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암소의 엄마가 같은 개체들을 평매축, 맞아요. 평매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같은 애들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후대랑 형배만 제가 대표적으로 보여드렸는데, 후대 형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뭐 엄마의 8촌, 뭐 10촌 이렇게 혈통 간의 연관성이 있는 애들은 다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혈연 간의 연관성이 있는데 걔가 저새우로 뭐 24개월부터 36개월 사이 특정 기간에 도축이 됐다. 그리고 너무 이상한 수치가 아니다. 뭐 거새우인데 무게가 너무 덜 나가거나, 아니면 거새우인데 또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도 사실 결과값에서는 다 제외를 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좀 가공을 한 다음에 혈통 자료와 같이 매칭을 시켜서 유전 능력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들이 암소 검정 사업. 그렇게 해서 우리 농가에서 뭐 모근을 뽑고 털을 뽑아가거나 피를 뽑아가거나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유전 능력 평가 결과라고 A4 용지를 가지고 온다 라고 하면 주로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넣어가지고 저 방법은요, 비용은 발생을 안 해요. 왜냐면 우리 집에 잘 관리된 혈통 자료와 전국의 도축 성적만 있고, 그리고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좋은 서버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돼요. 근데 서버 컴퓨터 비용을 조합원님들께 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 부분은 크게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휴대폰으로 바꿀 수 있죠.
왜 요즘에는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런 자료들을 이제 자꾸 어플에 이제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보실 수 있는데 다만 얘는 그 우리가 12자리 개체 식별번호 쳐서 나오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한 거랑은 수치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도축된 성적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치가 좀 다르게 나오고요. 얘는 한 중간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방법을 만약에 숫소를 가지고 하면 성적이 좀 더 정확도가 높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정액을 써서 한 번에 많은 새끼들을 볼 수 있으니까. 송아지 경우에 많이 알고. 그죠? 근데 문제는 암소를 하는 경우에는 암소는 후대축을 그것도 거세호를 낳아서 거세호가 30개월령 전후로 출하되는 것까지 기다리려면 한 마리 거세호 성적 만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걔네를 3-4마리를 쌓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궁금했던 이 암소의 번식 적기를 놓치는 수가 있어요. 또는 성적은 좋게 나왔는데 평가하고 보니 성적 좋게 나왔는데 얘 이미 출하했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하는 거에 낮은 정확도를 보완을 하고, 두 번째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유전치 분석입니다. 유전치 분석은 정말 실험을 하고요. 그 개체의 유전자를 읽어드려서 그걸 가지고 암소를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소에 있어서 암소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단점으로 여겨졌던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조가 되고 있고요. 지금 20년도 저희가 사업 시작한 건 19년도인데 20년도부터 좀 활성화가 됐어요. 전국에서 암소 유전치 분석을 해서 하는 것들에 일종의 붐이 일었고, 작년에 특히 뿌리농가 육성 사업으로 해서 거의 한 전국 10만 도 정도의 암소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이 예. 유전체 분석, 그걸로 유전 능력 평가에서 예. 어머님들께 성적을 보여드리는 걸 하고 있고요. 그 유전체 분석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보암리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은 보암리 혈통을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형제자매 보암리 금호 보암리 861번 계속 할까요? 괜찮으실까요? 혈통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는 성적이 똑같게 나와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같으니까. 근데 형제 자매들 있으시죠? 저는 안타깝게도 외동이라 제 형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는 형제만 5형제시거든요. 아들만 5. 근데 놀랍게도 약간 이렇게 편가르기 한 것처럼 홀수 짝수가 달라요. 짝수는 좀 마르고요. 얼굴도 살짝 얄쌍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호리호리한 체형이에요. 근데 짝수들은 일단 얼굴이 좀 넙대대하고 작고 다부진 체형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2번의 자식이어서 좀 이렇게 늑대대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35가 또 비슷하고 24가 비슷하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같은 형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르게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연예인 형제들 봐도 심지어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생겼죠. 그렇게 형제라고 하지만 우리가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같은 밥 먹고 자랐지만 너무 다르게 생긴 형제들을 유전체 분석을 하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우도요. 제가 한 조합원님 자료를 보는데 조합원님께서 매년 한 암소에 똑같은 KPN을 인공 수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암소가 기가 막히게 새끼를 잘 낳아요. 매년 새끼를 낳아서 걔네를 또 비슷한 시기에 그 농가에서 일괄살에서 출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매 30개월마다 1년에 한 마리씩 출하하셨어요. 그 자료를 보는데 같은 어미 아비로부터 태어나서 같은 농장에서 사육된 개체인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환경적인 요인도 작용을 해요. 질병이나 환경 때문에 그런 거 그게 크죠. 저 같은 경우에 똑같은 정액을 암소인데 넣었는데 네. 6사일을 넣어가 같이 해보니까 처음에 2, 3째 뺐을 때는 투불 나왔는데 네. 3, 3째 똑같은 수소를 거세에다 켰는데 1등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유전적인 차이도 있고
환경적인 차이도 있어요. 물론 환경적인 차이가 더 큽니다. 유전적인 차이보다는 환경적인 차이가 더 커요. 근데 형제라고 하지만 유전자의 조합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두 가지가 다 요인을 했다라고 보고요. 이거를 좀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체세포 분열과 감소 분열이라고 해서 유전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자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똑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을 확률은 10억 분의 1 정도 되고요. 실제로는 10억 분의 1보다 뭐 지노믹 크로싱 오버라고 하는데 유전자를 막 섞어서 가져오기 때문에 10억 분의 1보다 훨씬 더 낮은 확률로 부모님으로부터 같은 유전자를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라고 해도 형제수라고 해도 유전자 조합이 다 다르고요. 거기에 키우는 사육하는 환경이 물론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개체들이 우리가 툭불 나왔던 소니까 당연히 그 다음 동생도 툭불 나오겠지라고 기대해도 1등급 나오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나마 앞에서 두 가지 평가 방법 알려드렸던 거는 두 소가 동일한 성적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전체 분석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를 읽어서 보니까 두 소가 차이점이 조금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설명드렸던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하는 거에 낮은 정확도, 그리고 두 번째 설명드렸던 자손의 도축 기록 하록하는 거, 도축 성적 활용하는 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유전체 분석이고요. 유전체 분석이 좀 활성화되면서 실제로 암소 개량이라고 하는 게 좀 날개도 친 듯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체 분석이 뭔지를 말씀드릴 건데 한우 품종은 다른 품종에 비해서 저소 빼고요. 유전자 검사 굉장히 많이 해요. 저희 축산연구원에서 하는 분석만 지금 3가지고요. 조합원님들이 가장 잘 아시는 친자 확인 검사, 친자 확인 검사. 이거 말고도 한우 비한우 검사, 동일성 검사 이런 것도 다 유전자로 합니다. 한우 비한우 검사는 어떤 거냐면 우리 조합원님들이 한우 사육해서 시장에 내보냈으면 이모색 그런. 맞아요. 이모색도 저걸로 보고요. 또는 고기를 혹시 일부 뭐 육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이 고기 됐으니까 얘가 한우인지 육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서 한우라고 둔갑해서 파는 경우. 그런 것들 막기 위해서. 근데 이모색 검사도 저 검사로 해서 확인해요. 한우 비한우 검사. 이모색이 나와도 한우 비한우 검사에 한우라고 마커가 나오면 얘는 털이 이렇게 여기만 하얀 거지 얘는 한우가 맞아요 라고 하게 됩니다. 또는 도축할 때요 고기 조직을 다 일부 떼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모두 다 고기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가 우리 이제 이력제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갈 때 마트에서도 이력제가 다 붙어 있잖아요. 대체 식별 번호가 붙어 있는데 얘를 혹시 1등급 맞은 소를 툭불 맞은 소라고 중간에 유통 과정에서 속여 팔진 않는지 검사하는 것도 유전자 가지고 해요. 그 조합원님들 제일 많이 하시는 친자 확인 검사. 이런 것들 다 유전자 가지고 하는데요. 유전자 뭐 마커 하나, 20개, 친자 확인 검사 마커 11개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저 때 쓰는 한우의 유전자는 어떤 거냐?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지렁이 같은 그림이 한우의 염색체라고 하는 거고요. 이 30쌍의 염색체를 한쪽은 엄마로부터 한쪽은 아빠로부터 물려받게 돼요. 저희는 저거를 보통 이제 비유해서 설명드릴 때 책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책을 엄마로부터 30권, 아빠로부터 30권의 책을 물려받아서 총 60권짜리 전집을 가지게 됩니다. 그 책은 안에 이제 열어보면 유전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 하나하나 글자 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ATGC라고 하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가 총 30억 개가 있거든요. DNA라고 하는 유전자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 보이지 않는 세포 안에 뭐 핵 안에 유전자가 있어서 그거를 물려주고 뭐 난리를 하는데 근데 얘를 실제로 유전자라고 하는 물질을 꺼내서요. 그 크기를 쭉 줄 세우기를 해보면 한 1.8m 정도가 돼요. 그런 물질들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인 거고 얘를 자손한테 물려주는 거죠. 그럼 저 물질들 중에 저 물질의 특징은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봤을 때 머리는 이렇게 세포가 길게 자라고요. 이렇게 한 가지 원앙 세포에서 머리카락을 만들어내고
피부 세포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형태를 띠고 있고 또 제 뼈 세포는 제 단단한 뼈로 만들어져 있고요. 심장은 심장 일하고 폐는 폐 일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각각 모양이 다르게 생긴 애들이 다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지느냐? 아닙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이때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계속 만들어내는데 저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똑같은 DNA를 막 만들어내다가 아차 실수했네 하고 다른 DNA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걔를 없애러 바로 다른 세포들이 달려와요. 근데 걔를 못 없애면 거기서부터 암세포로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똑같은 DNA를 갖고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서 뽑아서 하든 한우라고 하는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할 때 모근을 뽑아서 하든 뭐 이표 찍을 때 나오는 생검 조직을 하든 체열하고 남은 혈액을 가지고 하든 똑같은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한 마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똑같은 거고 그러면 두 마리를 두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궁금한 암소 두 마리는 그럼 얼마나 다를까를 보면 제가 아까 글자 수가 30억 개 글자가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30억 개 중에서 실제로 차이 나는 부분은 한 1,700만 개 정도 차이가 나요. 1,700만 개라고 하면 좀 많은데 애초에 30억 개 중에서 1,700만 개다 보니까 한 0.6%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니 유전자 검사에서 1번 개체와 2번 개체가 얼마나 다른지 알려준다고 했는데 0.6%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면 되게 조금 아니야? 라고 하시지만 여기 저랑 저 여성 조합원님이랑 유전자를 비교해 보잖아요. 우리 간의 유전자적인 차이는 논문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한 0.1%에서 0.5%밖에 차이가 안 나요. 우리는 뭐 혈액 간의 연관성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너무 다르게 생겼고 너무 유전자적인 질환도 다 다르게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글자 수의 차이로 봤을 때는 되게 미비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지도 교수님이 맨날 1학년 유전학 강의할 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랑 장동건이랑 0.1%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교수님을 다 모르는 분들이지만 왜 자꾸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맞는 얘기긴 해요. 유전자적으로 보면 0.1%밖에 차이가 안 나겠죠. 근데 우리는 그 0.1%의 차이를 확인을 하면 이 두 개체가 앞으로 어떤 다른 삶을 살아갈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 0.1%의 차이를 만드는 게 저 SNP, 스닙이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 SNP 마커의 특징은 글자 수 30억 개들 중에 한 글자가 다른 걸 의미를 해요. 그러면 30억 개 중에 한 글자 다른 게 얼마나 차이를 많이 낼까? 라고 하시는데 저것들을 한 번에 엄청 많이 보기 위해서 만든 게 유전체 분석이고요. 제가 저분들 만나려고 한번 칩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이 실제 칩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유전체 분석 칩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사진을 칩을 보셨을 때 반짝반짝한 부분 있죠. 이 반짝반짝한 부분이 유전체 분석 칩이고요. 저희가 맨날 칩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반도체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위에는 지금 궁금한 우리가 한우의 도체중이나 백내지방도 또는 뭐 유전적인 질환이나 번식 형제와 관련된 것들 궁금한 유전자들을 5, 6만 개를 심어놨어요. 그러면 이 전체의 5만 개 여기 하나에 6만 개가 아니고요. 지금 이 반짝반짝한 칸 하나 있죠. 그 칸 하나에 5만 개, 6만 개가 심어져 있어요. 믿겨지지가 않지 않으세요? 여기 이 조그만한 칸 하나에 6만 개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실제 실험을 하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최대로 확대를 해서 봤거든요.
저희가 이제 스캐너로 보면 여기에 각각의 점이 생기고 얘가 뭐 유전자를 갖고 있다 없다 갖고 있다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최대로 이제 확대를 해서 보니까 지금 저 조그마한 칸 위에 DNA로 글자를 써놨더라고요. 영어로 이렇게 악시옴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놔요. 그 정도로 미세한 공정이 들어가고 칩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반도체 만드는 공정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DNA라고 하는 물질을 저 위에 미세하게 심어놓게 됩니다. 저걸 가지고 실제 실험을 하게 되고요. 저기에 그러면 아까 친세 확인만 해도 뭐 한 11개 정도 마커를 보면 아빠도 찾고 엄마도 찾고 할 수 있는데 뭐 5만 개, 6만 개씩 심어놓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데 제가 보통 이거를 넣는 시점이 조금 지루해지고 살짝 졸리고 공기가 조금 느슨해지는 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실제로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육종학책에 나와 있는 질적 형질의 대표적인 예고요. 어차피 다들 저를 보고 계시니까 저만 볼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혀를 이렇게 접을 수 있는지. 근데 아무리 힘을 줘도 안 접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저거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안 돼요. 괜찮습니다.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기에는 4가지는 인생을 사는데 사실 쓸모가 없어요. 되건 안 되건. 근데 맞아. 저희가 이제 30명 정도 모이면 한 분 정도 안 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안 되는 분이 저한테 안 돼요 라고 하고 이렇게 좀 상처받아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성 열성이 절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요. 유전자 힘이 세다 나쁘다 예요. 대표적인 예로 저희 신랑도 안 돼요. 제가 이걸 만들고 있는데 저희 신랑이 넌 대체 뭐를 하는 거냐 이러더라고요. 이게 육종학 박사로 뭘 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건 뭐야 이러길래 이거 유전자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 오빠 되냐 이랬더니 안 된대요. 저는 약간 저 놀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된대요. 그래도 자식이 태어나면 걔는 혐오이기가 될 거야 라고 했어요. 왜냐면 혀를 말 수 있는 게 우성이니까. 네. 또 다른 거 눈꺼풀 저거를 이제 뭐 강남에 가서 시술을 받는 게 아니고서는 내 눈꺼풀이 있는지 없는지도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다른 2가지는 그래도 바로 알 수 있는데 귓볼은 생각보다 잘 모르세요. 귓볼이 이 턱에 붙어있는 형태가 있고요. 또는 떨어져 있는 형태가 있어요. 아예 뭐 부처님 붓기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도 있고. 이것도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유전자 1~2개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마지막으로 엄지손가락. 한번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쫙 펴보실까요? 따봉을 했을 때 이 따봉이 뒤로 이렇게 젖혀지는 분이 있고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다치셨거나 이후에 뭐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뭐 다 안 되는 거 말고는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부분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얘네는 특징이 제가 이거 돼요? 안 돼요? 아니면 이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어요? 라고 여쭤봤어요. 쉽게 OX 또는 뭐 1, 2, 3, 4 중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의 특징은 질적 형질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건 여기에는 관여하는 유전자가 굉장히 적어요. 적게는 1~2개 유전자에 의해서도 결정이 돼요. 한 가지 더 질적 형질의 대표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 고수 드세요? 고수풀. 네. 또 드세요? 강렬하게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데 뭐 드세요? 뭐 드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신랑도 뭐 콩콩 냄새가 나네, 뭐 세제 냄새가 나네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못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시도는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해외여행 가서 먹어보니까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냥 약간 향신료가 들었네 정도로 생각하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 신랑이 이제 저한테 신문기사를 보내줬는데 해외에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한국인들이 보통 고수를 못 먹잖아요. 근데 그게 유전자에 쓰여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
고수를 못 먹게끔 되어 있대요. 유전자 마커 하나의 차이로 이 사람은 고수를 먹을 수 있고 없고가 유전자에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유전자 마커가 한국인의 그 겨드랑이 채취 있죠. 겨드랑이 채취랑 연관이 있는 유전자인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은 유난히 그 채취가 안 난다고 하잖아요. 냄새가 이렇게 막 인종적인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유전자에 쓰여 있고 그게 고수랑도 연관이 되어 있대요. 고수를 먹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건 채취가 조금 더 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겠죠. 그거를 저를 놀리면서 보내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의 그런 채취를 알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 되게 사소한 것들도 유전자로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한두 개 유전자로 결정되는 것들은 저렇게 질적 형질이라고 하고 우리 한우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들은 뿔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모색 정도, 털 색깔이 어떻게 나올까는 질적 형질로 유전자 몇 개만 검사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5만 개, 6만 개씩 심어놨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도체중이나 키 같은 것들, 근내지방도 같은 것들은 양적 형질이라고 해서요. 되게 많은 유전자들이, 못해도 몇백 개의 유전자들이 관여를 해서 조금씩의 연관성을 가지고 성적을 만들게 되고요. 환경적인 영향도 되게 많이 받아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뿔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모색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얘가 사료를 1번 사료 주고 2번 사료 준다고 해서 다르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근내지방도 같은 것들은 어떤 사료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성적이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 양적 형질에 해당하는 우리가 한우에 있어서 궁금해하는 도체중, 근내지방도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저렇게 수만 개의 유전자 마커를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체 분석은요, 저희는 모근을 가지고 하고요. 저때 콕 집어서 모근 15가닥이라고 하는 건 모근을 자르는 게 사실 첫 번째 일이에요. 한 마리의 모근 시료가 들어오면 그 모근 시료를 실제로 눈으로 모근을 확인을 하고요. 그거를 튜브 안에 모근만 남게 잘라 넣는 게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DNA 뽑아서 유전체 분석이라고 하는 2년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저 칩을 올리기까지 정말 수십 개의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저 칩에 올려서 결과값을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모근이 사실 없으면 아예 분석 자체가 안 돼요. 조합원님들 직접 뽑으실 수도 있고 축협에서 와서 뽑을 수도 있는데 꼭 모근이 있는지는 확인이 돼야 되고요. 친장 확인도 사실 마찬가지. 근데 친장 확인은요, 저희가 마커를 11개 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털을 뽑아서 보내주셔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모근이 정말 조금만 있어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유전체 분석은 5만 개, 6만 개의 유전자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모근이 좀 많아요. 네, 꼬리털로 꼭 보내주셔야 돼요. 꼬리털이 아니면 모근이 제대로 안 나와요. 일례로 우리 막 아침 드라마 보면 막 출생의 비밀이 있고 이러면 칫솔을 훔쳐간다던가 처음에 보내달라고 했더니 모르고 뽑히고 가위로 잘라가 한 70마리 보냈더니 아이고. 새로 바꾸고 죄송해요. 안내를 잘 드렸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저 실험하는데 저는 이제 심지어 초반에는 좀 저도 의욕이 넘쳐서 얘를 이렇게 이쁘게 집결해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한 계장님께서, 축협 계장님께서 정말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이쁘게 묶어서 하나하나 봉투에 넣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이었는지 이제는 아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쁘게 해주신 만큼 저희도 빨리 결과를 잘 내드리고 싶은데 모근이 없어요. 근데 웬만하면 저희가 안 보여도 위아래로 잘라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쁘게 이렇게 집결돼서 봤는데 한쪽이 너무 깔끔하게 잘려있어요. 그래서 계장님한테 전화해서 이거 혹시 어떻게 하셨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꼬리털을 묶으신 다음에 자르셨대요. 근데 모근을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 밖에 있는 머리카락 얘는요 죽은 각질층이에요. 근데 여기엔 DNA가 없어요. 얘를 쪽쪽짜리 잘라가지고 DNA를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엔 사실 DNA가 전혀 없고요. 얘를 뽑아야 DNA가 있는 세포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꼭 꼬리털 말씀드린 게 꼬리털이 아니고는 DNA가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왜 친정확인 검사한다고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가져가서 하는 거 DNA 안 나옵니다. 그래서 꼭 목은 시로 이렇게 안에 있는 그걸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하고 나면 한 마리 한 마리마다 5만 개, 6만 개 정도가 쌓여요.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 안에서 그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저걸 가지고 도체중이랑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는 1번, 2번은 가지고 있고 3번은 안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뿌리농각성 사업이 시작되면서 하나 크게 달라진 점은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는 저 유전체 정보만 가지고 암소의 성적을 해서 보여드렸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두 번째 방법 있죠. 평매후나 후대후. 그렇게 평가한 좋은 결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유전체 정보랑 같이 분석을 해서 보면 좀 더 정확도가 높고 조합원님들이 느끼기에 이게 맞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결과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지금은 유전체 정보에 평매랑 후대 정보, 혈통 간의 연관성이 있는 도축 성적들도 같이 평가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통합 유전 능력 평가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실험한 결과랑 통계 분석한 결과를 같이 합쳐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저희가 종합 컨설팅 보고서라고 하는 책자로 분석이 완료된 시점에 한번 나가고요.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하나로 목장 어플에서 보실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조합원님들께서 직접 저희한테 신청해서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지원이 전혀 안 돼요. 그러면 한 마리 한 마리당 분석 단가가 되게 비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량 사업에 참여하셔서 축협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셔야 지원을 많이 받고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모근 시료랑 분석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유전체 분석, 실제 실험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그런 조합원님들에 대한 자료나 이 암소 개체에 대한 자료를 농협 DB가 두 가지가 있어요. 축산경제 통합이라는 게 있고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서 자료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 자료들을 가지고 앞에 얘기했던 통합 유전 능력 평가를 한 걸 종합 컨설팅 보고서의 형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후대호나 도축된 형매호들이 생기면 주기적으로 결과값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결과값은 하나로 복장 어플에서 보실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조합원님들 만나는 자리마다 암소 개량이 뭐고, 그 유전체 분석이 뭐고,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또 우리 농가 자료를 가지고 보는 거랑 또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조합원님들 자료 받아보실 때 그 자료 가지고 컨설팅 받으실 수 있게 가축개량 전문가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별도의 사업이지만 현장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조합원님들이랑 만나는 자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고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어려워요. 실제 결과치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를, 유전체 분석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조금 더 어려운 얘기 하기 전에 한 10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네. 지금 55분이라서 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이 어려우시죠?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앞이랑 뒤가 반응 다르신 것 같은데. 조금 커버. 이게 계량이라고 하는 게 실제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용 자체도 되게 이론적이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해도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 절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는 자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지만, 나중에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비슷한 얘기를 또 새롭게 들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 한 번 더 만나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은 그러면 이렇게 유전체 분석해서 뭐 실험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에서 더하는 것도 있고, 평매랑 후대 성적 봐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 말고 유전체 정보를 가지고 어떤 보고서를 받아보시는지, 그리고 조합원님들은 보고서 받아보신 조합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집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장은 사실 종합보고서라고 해서 입구의 모든 내용이 요약이 되는데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웬만한 계량 관련된 자료들 보실 때 이런 오각형, 사각형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때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오각형이 클수록 좋고요. 저 오각형이 찌그러진 데가 없을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A, B, C, D 평가에서 이 오각형을 그리는데 A일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바깥으로 나가는 값이고 성적이 나쁠수록 안으로 들어가는 값이라서 이 오각형이 크고 찌그러진 부분이 없을수록 좋아요. 지금 이렇게 등지방 두께가 일부 찌그럽다고 하면 저 등지방 두께 유전자를 조금 더 보완해줘야 이 다음에 2세대는 등지방 두께까지 좋은 개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육종가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건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육종가는 그 개체에 가진 성적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 성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전체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도 활용을 하고 뭐 통계 분석도 하고 암소의 자료들을 많이 수집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이 EPD라고 하는 값들로 표현이 되게 되고 EPD라고 하는 값이 실수 책자에서 보시겠지만 EPD가 이 실수소의 성적을 평가해서 2분의 1로 나눠 놓은 것, 자손한테 물려주는 값을 의미를 합니다. EPD 밑에 있는 ACC라고 하는 건 어큐리시라고 해서 정확도를 의미를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저 값을 보게 되는데 저는 좋은 거는 일산력이 더 좋죠. 좋아요. 그렇죠. 좋다고 평가받죠. 일산이 근데 문제는 얘의 EPD 값이 49.86kg이에요. 그럼 얘의 성적이라고 하는 얘의 육종가는 거진 한 100kg 정도 되겠죠. 근데 육종가가 100kg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EPD라고 하는 값이 40kg다, 30kg다, 좋네 라고는 판단하지만 육종가가 100kg이면 저거 1416 도축하면 100kg 고기가 나온다는 건가요? 평균보다 더 크게 나온다. 오, 예를 그건 들면 진짜 정확한 결과. 600kg 나온다고 생각하면 저는 640, 50인가 나와요. 그렇죠. 예. 쟤는 EPD 값이니까 곱하기 2에서 더하면 700kg 가까이 나온다는 700kg. 얘기. 예.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육종가는 항상 평균보다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에 대한 수치라서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건 평균보다 낮다라는 얘기죠. 그때 얘기가 되는 게 참조식단이라고 하는 게 항상 얘기가 되고 예를 들어서 제 키가 165라고 치고 아닌 거 알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항상 강의를 가면 저번님들 앉아 계시고 저는 앉을 자리를 항상 안 줘요. 그러면 이게 들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짓말이죠. 이게 저의 오늘 유일한 거짓말이에요. 제 키가 165라고 치고 제 키에 대한 거 유전 능력을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를 초등학생 집단에다 넣고 평가를 했어요. 그럼 제 키에 대한 육종가는 초등학생 집단 평균 키가 130cm여서 육종가가 플러스 35cm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초등학생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잘못 넣네 라고 해서 집단을 옮겨서 가져가요. 근데 그 집단도 잘못돼가지고 농구선수 집단에 저를 넣고 평가를 하면요, 농구선수 집단은 평균 키가 200cm나 돼요. 그러면 제 키는 165로 달라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육종가 값은 마이너스 35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종가는 항상 전체 평균보다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에 대한 수치라서 그 집단도 되게 중요하고요. 저 육종가에 대한 이게 항상 상대적인 수치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수소는 검정을 해서 성적을 내잖아요. 24개월 때 당내 도축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의 성적과 조합원님들이 유전능력 평가에서 암소의 성적 받아보시는 게 평가하는 집단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수치를 동일선상에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제 키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려고 하면 뭐에다 평가를 해야 돼요? 성인 여성 집단. 이왕이면 저랑 나이대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비슷한 성인 여성 집단을 평가를 하면 육종가가 플러스 5cm 정도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정확도가 되게 높게 나오는 결과값이 나오게 돼요. 그런 식으로 암소에 대한 평가는 시소에 대한 평가랑 동일선상에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암소들을 줄 세워서 볼 수는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유전체 EPD라고 하는 값이 똑같이 EPD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지만 얘를 시수소 책자에 있는 값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육종가가 상대적인 수치인데 지금 여기 나오는 36kg가 그러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게 여기 보이는 평가 지표, 평가 결과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게 됩니다. 평가 지표는 단순하게 얘기해서 저희가 1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누적 수가 11만두, 12만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11만두, 12만두 전국의 암소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해 놓은 결과값들 중에서 도체중 순으로 자 1등 이리 와 줄 세워 2등, 3등 해서 11만등까지 줄을 세워요. 또는 근내지방도 1등, 2등, 3등 해서 줄 세우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서부터 1등부터 12만등까지 순위를 매겨서 쟤를 상위 몇 %다라는 의미로 퍼센트로 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징은 저 평가 지표라고 하는 값은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등지방 두께는 조금 얇게 가는 게 계량의 방향이지만 그 외에 도체중과 근내지방도 등신단면적으로 다 숫자가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웃기게도 이 평가 지표라고 하는 값은 항상 상위 몇 %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평가 지표가 5%다, 1%다 라고 두 가지가 있으면 숫자는 5가 더 크지만 5는 전국 상위 5%인 거고 1은 전국 상위 1%인 거니까 1%가 훨씬 좋은 수치를 보게 돼요. 그렇게 해서 1%, 0%부터 20%까지가 A등급 탁월을 갖게 되고요. 또 20% 미만부터 이상부터 초과를 20% 초과부터 반까지 절반까지가 우수 B등급 그리고 절반보다 조금 모자르지만 하위 20%는 아닌 애들이 보통 그리고 끝에 정말 99.99999%부터 80.01%까지가 하위 끝에 20%는 하위 미흡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똑같은 A등급이더라도 12만두를 평가를 하잖아요. 12만두 안에서 20%면 두수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A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애는 1%로 탁월인 거고요. 어떤 애는 간당간당하게 20% 정도로 탁월인 애가 있어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종목 선택할 때 그래는 뭐하고 그냥 막 도체중 한 30kg 있어요. 아, 종목을 네, 선택하시는데요. 그래가 종목 선택할 때 그렇게 종목은 딱 이제 기준점을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암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농장 안에서도 1%도 있고 5%도 있고 12%도 있고 하면 그 안에서 이제 그 선택하시면 계획급에 해갖고 A 나오도록 그냥 A 나오면 네. A 나오면 그런 거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죠. 엄마랑 아빠랑 합쳐서 A가 도체중 한 나오는 30 이상 되면서 계획급여를 했을 때 암수하고 계획급여 했을 때 A 나오면 그냥 수준. 그거는 KPN을 고를 때 얘기고 네. 우리는 암소를 고를 때 얘기해요. 그래서 저기에서 암소 우리 집 암소를 고르실 때도 어떤 애는 1%로 탁월이고 어떤 애는 19%로 탁월이니까 꼭 A, B, C, D만 보실 것 아니고 A, B, C, D 보신 다음에는 이 바로 옆에 있는 평가 지표를 같이 봐주셔야 돼요. 우리 다 1, 2%밖에 없네요. 네. 다 좋은 나머지 성적이 다 탁월해서도 상당히 좋은 애들이지만 일단 A, B, C, D를 보시고 옆에 평가 지표도 꼭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 다음에는 이 밑에 선발 지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위에 정확도는 정말 말 그대로 이 평가한 거에 대한 정확도고요. 표준화 육종가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저 표준화 육종가는 조합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쓰시는 값은 아니고요. 밑에 얘기하는 선발 지수를 계산하기 위한 값이에요. 선발 지수를 왜 계산을 하냐면 우리가 도체중만 계량을 하겠어. 또는
근내지방도만 개량을 하겠어 라고 하시는 조합원님도 계시겠지만 도체중이 좋아진다고 해서 근내지방도가 떨어지길 바라시는 조합원님은 없으시거든요. 그러면 도체중도 좋고 근내지방도도 좋은 애를 뽑고 싶은데 그럴 때 특정 형질에 나는 도체중도 좋고 근내지방도도 좋았으면 좋겠지만 이왕이면 근내지방도가 정말 좋았으면 좋겠어, 우선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경우에 이런 선발 지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증 시수소 선발 지수식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보증 시수소를 뽑을 때는 이 근내지방도에 6의 가중치를 두게 돼요. 저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으냐면 도체중은 이왕이면 높으면 좋아, 등심 단면적도 이왕이면 높으면 좋고요. 등지방 두께는 이왕이면 얇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가요. 근데 근내지방도를 보면 근내지방도가 높은 애가 우선적으로 뽑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근내지방도에 6을 곱하게 되거든요. 얘는 마치 믹스커피 타는 거랑 똑같아요. 국가에서 정한 보증 시수도 선발 지수시기가 적어지만 우리 농가가 우리 집에 있는 암소를 선발할 때는 조합원님들이 입맛에 맞게 선발을 하시면 돼요. 그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지금은 다 저렇게 믹스커피 한 봉지에 설탕 프림 커피가 다 이렇게 완벽한 비율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만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저기에 숟가락 한 스푼 두 스푼씩 넣을 때 있었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나는 커피 둘둘둘로 넣을 건지 아니면 난 단 게 조금 좋으니까 설탕을 3을 넣을 건지는 먹는 사람 마음이에요. 믹스 커피는 당첨이 안 됩니다. 믹스 커피는 사시면 되죠. 아니 예를 들어 지금 다 어느 정도 좋게 만들어놨는데 어느 정도 신청하면 당첨 자체. 지금 중요한 건 우리는 시수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수소는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암소는 내가 선택해서 좋은 우분을 가지고 있으면 걔는 우리 집에 남는 애가 되잖아요. 물론 정액을 원래는 정액 한 스트로당 한 번 교배하는 게 맞죠. 네, 아닌 걸 알고 있지만 저도 듣는 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걸 알고 있지만 정액은 한 번 우리가 좋은 정액이 당첨돼서 우리 집에 왔다고 해도 얘 한 번 암소에 교배하고 나면 없어지는 애예요. 우리 집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암소 같은 경우에는 내가 키웠고 내 자산이고 쟤는 좋은 애를 갖고 있으면 우리 집에 남을 애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KPN 고르는 것만큼이나 더 신경 써서 고르셔야 돼요. 그걸 우리 집에 있는 암소를 고를 때는 조합원님들 입맛에 맞게 고르실 수 있죠. 우리 집은 육종을 할 때 개량 목표를 정하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러면 그때 하시는 건 우리 집은 근내지방도를 좀 더 키워야겠어. 네,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집은 도체중을 좀 더 키워야 근내지방도는 잘 나와 도체중을 좀 키워야겠어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선발 지수고요. 보통은 이제 육질 계량하는 게 보증 시수소 선발 지수식 근내지방도에 6을 곱한 거로 선발하세요. 그러면 우리 집이 육질 계량을 하겠다 라고 하면 우리 집에 암소 평가한 애들 30마리가 있으면 30마리에 다 저 계산식을 넣어서 선발 지수 값을 보면 어떤 애가 성적이 좋고 나쁘고 판가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육량 계량을 하겠다. 우리 집은 도체중과 등심 단면적이 많이 나오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가운데 두 번째 육량형 선발 지수식을 쓸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뿌리농가형 사업이나 이런 농협의 계량 목표를 잡고 있는 거는 종합형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체중에는 6 정도 곱하고요. 근내지방도에도 5 정도 곱해서 도체중과 근내지방도 위주로 선발을 하긴 하지만 등심 단면적과 등지방 두께에도 앞에 보였던 값들보다는 조금 더 가중치를 둬서 선발을 해요. 요즘은 등심 단면적이 더 가중치 많이 듭니다. 그거를 중요하게 여겨요. 와닿을까 봐. 왜냐면 이거를 산출한 금기가 저희가 뭐 박사들이 그냥 갑자기 뭐 게시를 받아서 이렇게 하자 한 게 아니고요. 이게 각각의 형질들이 찔만큼 계량됨에 따라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얼마나 더 비용을 많이 받는지에 대한 농가 소득 기여도를 기준으로 해서 결과값을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등심 단면적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둬서 하는 부분인 거고요. 이게 농가 소득 기여도가 갱신이 되면 매년 바꾸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수치가 되게 조금씩 바뀌거든요. 매년은 의미가 없지만 한 3년 단위나 5년 단위 정도로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계량 목표를 설정할 수 있지만 우리 집에 있는 나의 생각대로 특정 성질들의 각각의 가중치를 들어도 선발할 수 있습니다. 암소를 선발할 때는 이런 선발 지수를 가지고 활용해서 우리 집에 있는 암소를 줄 세우게 해가지고 어디까지는 가져가고 여기서부터는 유전자적인 자질이 안 좋은 애들이니까 후퇴해야겠다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유전체 정보도 뭐 형매나 후대 정보도 평가를 해서 결과값을 내드리지만 얘는 말 그대로 우리 집 암소가 시험 가서 성적표 받아온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얘가 정말 이번에만 공부를 못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쭉 공부를 못하는지 검증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럴 때 많이 쓰시는 자료가 바로 형매나 후대용의 도축 성적. 실제로 출하된 경우가 있으면 그 도축 성적을 보고서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형매호는 위쪽에 그리고 밑에는 이 암소의 번식 기록과 후대호 성적이 있는데요. 형매호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암소의 어미가 좀 나이가 있고 형매들이 도축된 게 많으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후대호는 사실 이 칸이 거의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즘에는 10년 이상 되는 게 많아요. 14이요? 예. 14보다는 더 어린 애들을 유전체 분석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쟤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미경산후일 때, 1살 되기 전에 유전체 분석을 하면 이 암소의 유전적인 자질이 정확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가져가야겠다. 얘는 가져가지 말아야겠다라는 판단이 우리 일찍 농가 할 수 있어요. 신청을 하니까 네. 한 번 유전체 검사했느냐 제외시키고 그럼요. 네. 왜냐면 2번 할 이유가 없어요. 네. 네. 2번 하는 데까지 기다리실 필요도 없고요. 이미 결과가 나온 거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체 분석은 이 소의 일생 중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이왕 할 거라면 얘를 3, 4산 보고 나서 성적이 좋을지 나쁠지 판단하는 것보다 얘가 오히려 새끼 보기 전에 성적을 판단을 해보는 게 더 좋을 수 있고 효율적인 측면, 계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릴 때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후대후 성적은 사실 없는 게 제일 좋지만 있다고 하면 후대후 성적이 되게 좋은 검증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 말고도 사실 보고서에 앞뒷장으로 되게 내용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농가 출하 성적 전국과 비교하는 페이지 있는데 우리 농가 평가하면 기본적으로 번식후 사용 농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출하된 게 아니라서 출하 성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출하 성적이 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계량의 목표를 설정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유전체 육종과 현황이라고 해서 우리 농가의 평균과 전국 농가들의 평균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은 유전적인 자질이 전국 대비해서 좋다 나쁘다를 판가름하실 수 있고 저걸 보고도 우리 집은 어떤 형질을 조금 더 계량을 해야겠다라고 가져가실 수 있죠. 집에 안 정확하던데 한 정도요? 예를 들어가 뭐 전국에 순위 나오대요. 그러고 제가 경산축협의 번식을 갖고 있으니까 경산축협 순위, 농장 순위 이런 걸 다 나오던데 추격별로 순위가 예, 우리 집에 진짜 좋은 소는 완전 순위에 재야 돼요. 제가 혹시 나이가 많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예. 14? 예. 왜냐면 유전자를 저 아버님이 암소 계량을 안 하더라도 KPN이 새로 들어오는 KPN들이 있잖아요. 그럼 KPN은 계속 유전자가 조금씩 좋은 애들이 쌓이거든요. 그러면 유전자로 평가했을 때는 13짜리보다 새로 태어난 어린 개체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예를 들어가 그 13세 태어난 암소가 유전체를 검사했는데 굉장히 순위가 좋게 나왔는데 그런 거 새끼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저도 진짜 아이러니. 수정이 이상하게 왜 성적이 좋다고? 근데 저도 검사를 해보면 평가를 해보면 유전체가 좋은 애, 우리가 유전적인 자질이 좋다고 평가하는 애가 번식 성적의 유전자들이 안 좋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둘의 상관관계가 역의 상관관계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부님들 만나면 되게 많이 들어요. 6번, 6번 이게 좋은 거니까 계속 욕심내갖고 수준을 끝까지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수정이 돼도 나중에 또 질탈이 난다거나 번식적으로 장애가 생기는 경우 이상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조금 이따 얘기해보기로 하고 일단 강의를 끝내야 정신을 주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적을 내드리는 거 물론 저희가 이제 분석해서 평가한 걸 가지고 결과값을 보여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다를 수도 있고요. 또 그 13짜리 암소처럼 여러분이 좋다고 평가하고 얘가 또 번식이 잘 되는지도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번식으로 써야 되는데 성적이 좋다고 나오지만 얘를 5번, 6번 찔러 넣어도 9배가 안 되라고 하는 애들은 사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걔가 일산 낳고 나서 2번째는 무조건 교배가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당연히 도태시키는 게 맞아요. 저희는 이 암소의 유전적인 자질을 평가해서 결과값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성적표인 거고요. 그걸 가지고 암소가 여기까지 가져가고 버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렇게 평가한 것들이 유전자 검사에서 평가를 했고 얘가 유전자적인 자질이 좋다고 하는 조합들을 가지고 있는 애를 결과값을 보여드린 거니까 이왕이면 뭐 번식에 교배에 장애가 없거나 얘가 어렸을 때 질병을 걸렸거나 하는 환경적인 영향이 크게 먹지 않으면 그 개체들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적이 안 좋다라고 하는 애들 특히 이렇게 나이가 많은 애들은 성적이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유전자를 조합을 덜 좋은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게 잘 받쳐주면 얘가 자질을 잘 뽐냈겠지만 걔네들이 이후에 새로 올라오는 더 좋은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랑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되 이렇게 유전체 분석한 결과도 꼭 받아보셔서 조합원님들이 되도록이면 이런 지원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셔서 조합값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계획교배 하는 것들도 기존에는 책자, 그 교재에는 아마 책자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책자에서 지금은 어플에서 보실 수 있게 하고요. 이 발표를 제가 이렇게 산호대학이나 조합원님들 만날 때마다 이런 내용들, 어려운 내용들을 설명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집 암소들이 다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어서예요. 그 개체도 물론 유전적인 자질이 좋아야 황금알을 낳겠지만 그런 황금 암소들이 조합원님들 집에 한두 마리씩 꼭 있어서 그런 애들이 조합원님들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개체들을 평가를 해서 이 다음 세대는 더 좋은 개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더 좋은 2세대, 3세대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발표하는 중간중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뿌리농가 육성 사업이라고 있고요. 작년에도 이제 한호대학 할 때나 이 뿌리농가 육성 사업으로 교육을 따로 왔었는데 전국의 번식우농가를 대상으로 이런 유전능력 평가 다양한 것들을 결과값을 제공해드리는 걸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값 제공 이외에도 이렇게 선발 도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태하는 조합원님들께 일부 지원 사업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좋은 암소라고 평가된 애들은 걔네들만의 가축 시장에서 조금 더 가치를 인정받고 판매하실 수 있게끔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는 복장 어플에서 자료를 보실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사실 저희만 막 애달아서 등록거린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조합에서 항상 노력을 해주시고 있고 많이 신경 써주시고 있고 우리 조합원님들, 영sun축협 조합원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향후 교육을 즐겁게 할 수 있게 이런 내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는 없게끔 저희 축협에서 항상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지주가 축협과 함께해서 번식을 사역하시는 노동자분들 2년 전에 지금 호가 떨어지는 그 파동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우리 각각의 농장에 자질 좋은 암소들이 있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